네,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2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이 억류하고 있었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 며칠 전에 45일 만에 영국이 풀어줬습니다. 미국이 야 영국 계속 억류하고 있어 라고 했지만 영국은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풀어줬죠. 물론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그 그레이스 1호가 시리아로 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선 풀어줬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란이 영국의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를 똑같이 억류하고 있는데 아니 영국이 이란 유조선을 풀어줬으면 이란도 영국 유조선을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풀어주고 있지 않죠. 자, 이 스테나 임페로호의 선장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란의 외무장관을 만나서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영국은 니네 그레이스 원 풀어줬는데 너 왜 우리 안 풀어줘? 안 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스테나 임페로호에는요. 선원 23명이 탑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연 이란 외무장관이랑 얘기했는데 이란 외무장관이 뭐라고 했니? 라고 하니까 이 스테나 임페로호 선주가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졌고 이번 일과 관련한 정보도 공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란이 억류한 영국의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는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이 높죠. 아니 당연히 석방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란이 풀어주지 않고 버티면 이란이 되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란이 또 그렇게 멍청한 나라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국이 이란 유조선을 풀어줬으니까 이란도 풀어줄 겁니다. 단지 왜 곧바로 풀어주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을 좀 견제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탈리아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이 엉망진창인 집구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좀 넘었는데, 1년, 2년도 못 채우고 연립정부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우리가 경제도 중요하지만요, 이 정치가 이따위로 혼란스러우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얼씨구 저거 봐라. 오송운동과 동맹이 연정을 토대로 해서 연립정부를 만들었는데 저것들이 둘이 이제 분열됐네. 헤어졌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또 틈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는 뭐였냐면 이 오송운동이 뭐 민주당과 다시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었는데 민주당이 먼저 움직입니다. 민주당이 오송운동과 연정 구성 가능성 타진해보고 있다. 자, 우리는 오송운동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예 구체적으로요. 연정 협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유럽연합을 존중하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의 발전을 함께하자, 의회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자, 난민 정책에 변화를 주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 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가자. 이런 5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어이 우리 민주당은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와 있으니까 니네 오송운동 들어와 하고 있는 거죠. 이 마타렐라 대통령이 지금 한 며칠 동안에 새 연정 구성을 위해서 이 당 저 당 만나면서 협의 일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과 오송운동이 다시 연정을 토대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는 두 당이 구체적으로 정책안을 합의한 다음에 대통령, 신데렐라가 아니라 마테렐라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 승인을 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잘 될까요? 우리가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셋이 있는데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둘이 이렇게 사귀면 이 친구가 4명이 있으면 글쎄요. 남자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요. 그러니까 여학생 때는 아예 4명이 몰려다니면 둘씩 다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명이 친구면 이상하게 한 명이 도태됩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나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고 시절에 뭐 중학교 시절에 여자친구들이랑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여자들끼리 팔짱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3명이서 이렇게 손을 같이 잡고 다니는 거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여자 셋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예, 뭐 몇 걸음은 괜찮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걷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끼리 두 친구가 서로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가는 거는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셋이 있으면 그릇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 3명의 친구 중에 1명이 도태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붙어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서로 뭔가 이렇게 좀, 시샘하는 일이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뭐 교회 오빠를 1명을 두고 둘이서 이렇게 막 서로 질투를 한다든가, 그래서 둘의 사이가 뭔가 이렇게 좀 소원해지면, 그 약간 좀 빠져있던 친구가 두 친구 중에 하나랑 얼렁 이제 이렇게 친해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동맹과 오성운동이 연립정부 만들었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둘이 깨지는 걸 봤어요. 야, 요때가 기회다. 그럼 우리가 오성운동과 연정하자라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동맹과 오성운동은 물과 기름이다. 동상이몽이다. 절대로 어울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얘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지나면 아마 이탈리아 문제가 민주당과 오성운동이 뭐 이제 다시 연합해서 연정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다라고 얘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거를 참고 또 참고 숨기고 피하고 계속 그렇게 어울리잖아요. 결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나이가 어리면 나랑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요. 그죠? 왜냐하면 또 그때는 또 그렇게 사람이 소중하고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술 마시다가 진짜 뭐 술잔을 깨면서 싸울지언정 또다시 만나서 어울리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굳이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남편이랑 살고 아이 낳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멀어졌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정말 여러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하지만 감정 표현을 대놓고 하면서 싸우면서도 또 만나고 하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굳이 그렇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색깔이 다르면 예, 뭐 색깔이 다르다는 표현이니까 갑자기 또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둘이 안 맞는다면 생각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성향들이 안 맞는다면 아무리 당장은 지금 오성운동이 동맹과 깨지고 뭔가 이렇게 좀 공허해 보이니까 민주당이랑 좀 합쳐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얘네들도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원래부터 민주당과 오성운동은 오랫동안 앙숙이었거든요. 물론 필요할 때 적과도 적이랑도 손을 잡는 게 뭐 어떤 전략 중에 하나긴 하겠습니다만, 예, 그런 전략이 당장은 뭐 그럴듯해 보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자, 영국으로 넘어가면은요. 영국은 이제 25일 날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보리스 총리가 만납니다. G7 정상회의가 프랑스에서 열리죠. 프랑스 G7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그 정상회담을 이제 핑계로 보리스 총리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만나서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 재협상 할래요, 안 할래요? 하세요, 좀 받아주세요, 좀. 안 받아줘. 뭐 이런 얘기 한다라는 거죠. 프랑스는요, 이제 8월 22일 날 마크롱 대통령과 보리스 총리가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미, 쟤네 영국은 틀린 것 같아. 이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노딜이야. 라고 완전히 이제 선을 그어버린 것 같고요. 독일은요, 메르켈 총리가 보리스 총리에게 30일 내로 백스톱 대안을 가지고 와라. 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30일이면 9월 21일까지 백스톱에 관련된 대안을 가지고 와라. 보리스 총리가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갈까요? 미쳐서 내가 그 짓을 하게? 그냥 노딜하자. 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예. 프랑스와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와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고 25일 날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게 됩니다. 아마 25일이 지나가면 영국이 진짜 노딜 브렉시트 쪽에 더 가까워지는지가 이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7월 달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 7월 31일 날 FOMC는 25bp, 즉 0.25%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올해 연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기요 2019년도 금리 한 2번 정도 인상할래요 라고 하지 않고 저 비둘기거든요. 그냥 금리 동결할게요 라고 했을 때 시장이 막 좋아했는데 7월 달에는 금리 동결도 아니고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런 하락 배경에는 증시 하락 배경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떡하니 인하해놓고 뭐 이거는 예방적 금리 인하예요. 무슨 뭐 장마다 망둥이 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또 금리 인하할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에이씨 또 할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실망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막상 7월달 FOMC 회의록을 봤더니 25bp 금리 인하를 찬성한 위원들은 왜 도대체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글로벌 성장이 좀 취약하다. 그리고 무역전쟁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더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거기에 좀 대처해야 될 것 같다. 또 하나, 추가적인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보험성 인하다. 그래서 나는 25bp 금리를 인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월의 금리 인하가 지속적인 금리 인하의 일부로 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고도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자, 왜 7월달 금리 인하를 해놓고 니네 연준은 또 계속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니? 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의 목표 범위 설정과 관련돼서 FOMC의 재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죠? 이거는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만약에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경우 본격적인 경기 둔화 때 중앙은행의 중요한 대응 정책 수단을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미국의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역전됐을 때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데 통상 22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더라.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이렇게 금리가 역전이 됐다. 물론 그때 FOMC 회의가 진행될 때는 이렇게 금리가 역전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FOMC에서도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FOMC에서는 경기 침체가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쭉 한참 있다가 올 텐데 그때 가서 금리 인하 카드를 써야 된다. 만약에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는 녀석이 저기 멀리 있는데
우리 FOMC에서 7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다 보면 뭐 어쩌면 22개월 후에 올 경기 침체 때쯤 됐을 때는 이미 연준의 금리는 최저치까지 내려가 있을 텐데 그때 막상 경기 침체랑 딱 마주됐을 때 연준은 어떻게 뭐 금리나 뭐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저금리인데 그때는 FOMC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써도 효과가 없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안 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미쓰리 생각은 다 그냥 멸치 똥 씹는 소리라는 거죠. 왜?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됐을 때 그 역전된 다음에 2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만 미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ING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미국은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또 역전될 겁니다. 8월 21일 날 뉴욕 증시에서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역전차가 발생됐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소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증시가 올랐다. 이거는 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렇게 7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뭐 지속적인 금리 인하는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숫자의 참여자들이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은 존재하고 있다. 뭐 그게 무역 분쟁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위험들이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쟤네들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FOMC에서는 유연성은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명의 위원들이 50bp 인하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몇몇 위원들은 금리 동결에다가 표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좀 보면은요, 뭐 어떤 그 세금을 인하하고 감세 정책을 피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경제 좋아서 감세 정책 쓸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지지 세력들을 모으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엔 출생시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는데 그 출생시 자동 시민권 제도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찬성인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출생시 자동 시민권 제도 폐지하면 원정 출산 같은 거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 제도는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팀 쿡 애플 CEO를 만났는데 대중국 관세 부과로 애플이 좀 어려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경쟁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애플 CEO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애플을 좀 지원해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또 이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퍼팅을 못하는 골퍼 같고 섬세한 감각이 없다. 중국과 다른 무역 협상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데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제롬 파월과 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는데요. 예, 못 치기도 하지만 안 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무식한 얘기로 퍼팅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퍼팅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퍼팅을 못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낫지 거짓말쟁이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을 향해서 유럽의 관세 전쟁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또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 경제는 강력한 소비 활동을 중심으로 그 전망이 견고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도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네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스를 들으셨으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서 그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각 투자은행들이 전망을 내놨죠. 뭐 어떤 데서는 뭐 50bp 인하할 거다. 어떤 데서는 뭐 25bp를 몇 번씩 인하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비둘기스럽게 내놨습니다. 어떻게 내놨냐면 그때 당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7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그리고 내년도 1월달 그 5번의 금리 결정 회의에 3번의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라고 그 당시 그러니까 6월 하순부터 7월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했던 금리 인하 어떤 전략은요. 그 어떤 다른 투자은행들보다 가장 비둘기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걔네들이? 뭐 경기가 걱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 인하를 주장했겠죠. 그런데 이날 FOMC가 아니라 그 미국의 경기 지표 뭐 이런 것들 실적들 봤더니 미국의 어떤 소매 판매 기업들이 실적이 좋더라. 그래서 와, 미국 살아있네. 미국 경기 침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쓰리가 이런 얘기들이죠. 저는 실적을 믿지 않습니다. 예. 옛날에 실적 가지고 주가 장난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날 나온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예, 흐름. 그래서 저는 8월 21일 뉴욕 주식시장의 상승은 어거지다. 아, 불편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약속해드린 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팀 쿡 애플 CEO를 만났는데요. 아유, 그냥 애플이 그냥 이 대중 관세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대요. 삼성전자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데 애플은 대중 관세 영향을 받아가지고 힘들대요. 아, 애플 좀 어떻게 좀 도와줘야겠어요. 그럼 애플을 도와주는 방법이 삼성을 조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애플에게 부과되는 어떠한 그런 관세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카드를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점점 미국이 후퇴하면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다면 시진핑 주석이 아이고 저건 미국 저렇게 나대더니 뭐 별거 아니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한 거죠. 아, 저 새끼들 저거 개뿔도 아닌 것들이 그냥 압박하고 그냥 그런데 어차피 그냥 이쯤 됐을 때 우리도 한번 우리가 지금 어떤 승기를 갖고 있으니까 기운이 좋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미국을 확 그냥 이렇게 그냥 덮쳐버려? 공격해? 뭐 압박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라는 인물을 제가 봤을 때 그러지 않을 사람 같고요. 그게 뭐 도덕적으로 뭐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시진핑 주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진핑은 아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을 이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중국이 이만큼 컸으니까 뭐 어찌 보면은 그 어떤 그 뭐 회의석상이라든가 어떤 강당에 이렇게 쭉 모이면 제일 직책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제일 정중앙에 이렇게 제일 그 로얄 좌석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 혼자 앉는다면 우리 앞으로 그 옆자리에 중국 좀 앉혀줘. 니네는 선진국장, 우리는 신흥국장, 우리 좀 인정해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건 이거지 미국을 아직까지 이기고 싶을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애플이 불쌍해서 애플을 좀 도와줘야겠어요. 애플을 관세 부과해서 제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질렀던 것들을 하나씩 후퇴하는 과정 중에 시진핑 주석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미국은 중국한테 어찌 보면은 이게 항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굳이 중국이 미국을 추가적으로 더 무언가를 압박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문제들이 좀 완화되고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 상태로 그냥 흐지부지. 제가 그랬잖아요.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가끔씩 아이고 뭐 베이징에서 혹은 뭐 워싱턴에서 만났대. 아이고 쟤네들 아직까지 저러고 있냐? 뭐 이 정도? 그래서 오히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흐지부지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흐지부지 되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큰 타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만 없어진다면 해결된다면 증시가 막 그냥 포텐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미국과 중국이 정상들이 딱 만나서 우리 지금까지 싸운 거 없었던 일로 합시다. 도장국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어떤 협상의 타결은 두 나라한테는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과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은 안도감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경험상 어떠한 큰 문제가 터져서 아유, 이제 이 문제가 좀 너무 힘들었는데 좀 해결이 좀 되는구나. 뭔가 가닥이 좀 잡히는구나. 아유, 이제 됐구나. 라고 안심하는 순간 엄청난 게 더 터집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런 식으로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마무리되고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된다면 그 순간 시장이 안도한다면 저는 그 다음에 중국의 금융위기가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이렇게까지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고 이렇게까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금방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이렇게까지 1년을 넘게 버텨온 기간 동안 중국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을 거고요. 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돈을 풀어 제끼고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막 봉합하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터지겠죠. 과연 그게 언제 터질지.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는 기간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중국의 금융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의 어떤 그 불안감은 더 커지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당장 주식시장에서 임하는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그냥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끝났을 때 나타날 안도감 뒤에 기다리고 있는 중국의 금융위기가 너무나 무섭죠. 자, 그게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7일 날 멕시코죠? 멕시코인가요? 아르헨티나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하여튼 거기서 지난번 예비선거에서 밀렸던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쓰고 막 그랬습니다만 본선거가 10월 2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기존 대통령이 이제 연임을 할 가능성이 낮죠. 그 얘기는 10월 27일 날 대통령 본선거가 진행이 되면 아르헨티나도 얼마 전에 징후가 있었잖아요. 막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 거를 전 전조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르헨티나 문제가 10월 달에 대기되고 있어요. 10월 31일 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건 10월 말에 진행될 거니까 뭐 9월 달까지는 괜찮아? 아니요. 증시는 가불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보리스 총리가 25일 날 뭐 융커 위원장 만나고 융커 위원장이 아니죠. 예. 그 상임의장 만나고 이런 경우에서 이제 뭔가 결론이 나오면 의외로 9월 달에 10월 달에 문제들이 이렇게 땡겨오면서 힘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하에 9월 달 증시가 안 좋다. 10월 달 악재들을 땡겨다 쓰느라고 9월 달 증시가 안 좋으면 일단 9월 달 안 좋은 시장에서 시가총액들이 날아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버블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상 또 10월 달에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또 큰 악재를 또 눈앞에 보면 또 시간 지나가면 또 어떻게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영국의 브렉시트 돼. 뭐 이렇게 뭔가 또 10월 달이 만약에 수습하는 과정이라면 그 다음에는요. 또 좋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이슈가 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뻥뻥 터질 때마다 거품이 푹푹 꺼지거든요. 이 푹푹 꺼지는 거품을 다시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서 뭐 주식시장이 글쎄 이번에 상승하면 상승해봤자 2,000포인트 정도입니다. 2,100포인트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100포인트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왜요? 여러분 거 팔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보이는 매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8월 21일 수요일 증시를 보면요. 그 매물대를 어떻게든지 그냥 한 1950포인트 때 막 매물대를 막 그냥 이겨내려고 버벅거립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950포인트 땐 그렇게 매물대가 많지 않거든요. 그 매물대가 언제 포진되어 있습니까? 거의 2100 정도예요. 그 매물대를 왜 못 뚫느냐? 버블이 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거든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중력의 법칙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 버블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뭐 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뭐 뉴욕 증시 3%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뭐 얼마 날아갔다. 7월 달에 뭐 증시 하락으로 뭐 어떤 뭐 세계적인 갑부가 어떤 그 주식이 뭐 하루에 뭐 24조인가 뭐 그렇게 뭐 날아갔다. 이런 얘기들 막 툭툭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뭐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뭐 펀드가 3분의 1 토막이 작살이 났고 뭐 아르헨티나에 투자했던 뭐 멕시코 같은 데 투자했던 그 펀드들이 아작이 났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유동성 버블이 꺼지면서 어딘가는 지금 구멍이 뻥뻥뻥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중국의 금융위기 속된 말로 터질 수 있어요. 뭐 터지겠죠. 그런데 금융위기가 만약에 터진다면 그 금융위기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지금 2018년도 정점 이후에 경기 지표라든가 증시의 어떤 그런 버블 같은 거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욕 증시에서 맨날 팡팡팡팡팡팡 거렸잖아요. 근데 지금 팡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못하는 거죠. 왜? 버블이 꺼졌거든요. 버블이 꺼졌다라는 거는 그동안 증시를 견인하고 이끌고 어떤 이렇게 우쭈쭈하게 살렸던 그런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섭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돈이 앞으로 없거든요. 지금 없거든요. 그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황, 가장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최선의 상황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선의 상황은, 외계인이 침범하는 거. 예, 외계인이 침범해서 중국과 미국 힘을 합쳐서 외계인과 싸우고, 예,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진짜 엄청난 돈, 지금 뭐 각국에서 뭐 경기 부양책 이거는요, 세 발의 피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악재가 뭡니까? 당장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 다 10월 달에 포진되어 있는데 분명히 가불에서 땡겨서 쓸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이런 것들 뭐 툭툭툭툭 나오겠지만 그건 이제 별로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제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그 뒤에 준비되고 있는 게 중국의 금융위기인데 이 금융위기 이길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돈이 많으면.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중국이 금융위기가 빵 터진다 그랬을 때 그거를 지금 버틸기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유동성이라는 거를 유동성이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차트가 뭐가 중요합니까? 실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식은 왜 올라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 왜 빠져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 올라가면 어떤 재료 때문에 그 주식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재료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주식이 하락해요. 그러면 어떤 악재가 있어서 하락했대요. 그럼 악재가 있어서 하락했다면 그 악재 때문에 그 주식이 하락했을까요? 그 주식이 하락하니까 악재가 보였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주식시장을 보시면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에는 악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악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번 주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 즉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와 돈을 풀겠다는 계획인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자, 여러분들 2100까지는 글쎄요, 2100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저는 크게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지 그래도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는 있으니까 만약에 다음 주 정도까지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돼서 2100까지 간다면 증권사들은 분명히 9월달 증시를 좋게 볼 겁니다. 그러나 미쓰리는 9월달 증시 8월달보다 나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월달에 악재들을 땡겼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불을 언제 합니까? 지금 내 주머니가 비어있을 때 그걸 채워놓기 위해서 가불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 증시가 이렇게 출렁출렁 몇 번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지금 버블이 꺼졌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놓기 위해서 지금 증시는 재료들, 악재들을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다 땡겼을 수밖에 없는 거야. 호재도 땡겨 쓰고 악재도 땡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주식시장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지만 상승장 즐기세요. 저는 2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만약에 2천 갔을 때 전문가들이 더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쓰리는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미쓰리가 틀려서 에이, 너 2천 정도 간다며? 근데 뭐야? 지금 2,100 가고 2,200 가잖아? 너 때문에 주식 못 샀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종목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8월 21일 뉴욕 주식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들 봐라.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시장 돌다리도 두들기시면서 조심조심. 매매는 짧게, 방망이는 짧게, 수익은 꼭 챙기시고 리스크가 산재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돈다방 미쓰리를 듣는 분들은 유동성이 지금 어딘가 이렇게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주식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벌써 금요일입니다. 8월 23일 드디어 처서입니다, 여러분. 예, 처서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해마다 처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금요일 처서 때 목요일 뉴욕 증시 과연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얼만큼
변원동 됐는지 뭐 기타 등등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저의 생각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